안녕하세요. 저는 33, 인천에서 혼자 사업을 하며 살던 여자입니다. 요즘은 다시 친정집에 들어와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남한테 기대는 걸 잘 못해서 뭐든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며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렇게 조심조심 쌓아올린 삶이 어느 순간 전부 뒤집혀 버렸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집안과 얽히면서 겪은 일들을 말로 다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람 일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 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세차장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책상 앞에서 숙제를 하고 있으면 공구 소리랑 기름 냄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이제는 그 냄새가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하더군요. 학교 끝나면 늘 사무실에 가서 아빠 일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중고차 들어오면 내부 청소도 하고 서류 정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 안에서 나는 방향제 향이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인공적인 냄새가 너무 강하거나 이상한 향이 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제가 직접 천연 재료로 디퓨저를 만들어 팔아보면 어떨까 싶었죠. 몇 개 만들어서 주변에 보여줬더니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3 때 온라인으로 차량용 디퓨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금세 매출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인천 계양구 산업단지 근처에서 창고 하나 빌려놓고 혼자 작업하며 월 매출 12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한 달에 600만 원 정도는 손에 쥐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장사 잘 된다며? 온라인으로 디퓨저 판다던데? 대박 났더라. 벌써 몇 년 됐지 않아? 솔직히 너 정도 벌면 친구 좀 도와줄 수 있잖아. 한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 아니, 나도 벌긴 하지만 혼자 일하는 거라 고정 수입은 아니야. 그리고 돈 문제로 친구끼리 그러는 건 좀 불편하잖아. 미안한데 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진짜 너무하네. 내가 너 장사 잘 된다고 축하도 해주고 소문도 내줬는데 딱 한 번 도와달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냐? 돈 좀 벌었다고 사람 완전 무시하는 거지? 야,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관계 망치는 거 싫어서 그래. 오히려 너라서 더 조심하는 거야. 너도 내 입장 좀 생각해주면 안 되냐? 그날 이후로 그 친구랑은 바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주변에다가 제 돈 좀 벌더니 변했다고 말을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제 수입이나 생활 수준을 아는 게 싫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생활이었지만 혹시나 사람들과 돈 문제로 다시 얽히는 게 무서워서요. 그 후로 명품 가방이나 옷, 외제차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일부러 몇 년 된 중고폰 쓰고요. 차도 8년 된 국산차로 계속 몰고 다녀요. 옷차림도 늘 작업복 스타일입니다. 후드티에 야구 모자 쓰고 작업 앞치마 차고 다니죠. 그게 가장 편하기도 하고 괜히 꾸미고 다니면 제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이라도 날까 봐서요. SNS는 당연히 안 합니다. 저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낸 지 벌써 몇 년이네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이제는 습관처럼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쯤 제 마음을 조금 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는 셀프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매번 마주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키 크고 덩치가 좀 있는 남자인데 말수도 적고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세차하다가 눈이 마주쳐서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이 시간에 늘 오시나 봐요. 아, 네. 창고가 여기 근처라 작업 끝나면 늘 들르거든요. 차가 금방 지저분해져서요. 손님도 가끔 만날 일이 있어서 자주 씻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여기 근처에서 일해서 거의 매일 오거든요. 요즘 여기 세차장 물이 좋아졌는지 거품이 잘 나와서 세차하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거품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좀 향에 예민해 그런지 여기 세차장 세제 향이 괜찮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보이면 제가 피하지 않게 됐어요. 사실 사람들한테 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저한테는 좀 신기한 일이었죠. 그렇게 세차장에서 간단히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남자가 보이면 제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는 날이면 세차하러 가는 길이 살짝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 없이 세차장 구석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산을 들고 제 앞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산 없으신가 봐요. 비 그칠 때까지 잠깐 같이 쓰실래요? 근데 이 동네분 아니시죠? 아, 네, 맞아요. 전 전주에서 주말마다 와서 세차만 하고 올라가요. 화물차 운전하다 보니 평일엔 거의 움직이질 못해서요. 주말에 이 동네 정비소 들렸다가 세차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정비소요? 저희 아버지도 근처에서 정비소 하시는데 어쩌다 매주 이곳 먼 곳까지 오세요? 정비소야 전주에도 있을 텐데요. 차가 위험물 운송차라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동네 정비소 사장님이 실력이 좋다고 소문나서요. 한 번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주 내려오는 겁니다. 그날 우산을 같이 쓴 걸 계기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통화를 하고 문자도 주고받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보다 3살 위였고 주 6일 동안 위험물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전주에서 인천까지 왕복하면 거의 400km는 넘는 거리였는데 매주 빠짐없이 내려오더라고요. 몇 주간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다 보니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경계심이 많아서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표현이 서툴기는 했지만 말수 적은 성격이 오히려 신뢰가 갔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로 너무 먼 길이라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아주 담담한 말투로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 주말마다 왕복 8시간씩 운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다 건강 상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걱정돼서요. 너무 먼 거리라 힘드실 텐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지 않아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제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혜진 씨예요. 혜진 씨 때문에 오는 거라면 힘든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는 일이 늘 긴장 상태라 주말이라도 혜진 씨 보러 오는 게 오히려 위로가 돼요.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부터 마음의 문이 확 열린 느낌이었어요. 세차장에서 마주치는 게 기다려졌고 가끔 얼굴이라도 보지 못하면 허전해졌습니다. 주말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는 모습에 제 불안함도 점점 사라졌고요. 어느 날 저녁 단둘이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거리감과 불안감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고 의지해 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천천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제가 가진 생활 기반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인천에 창고까지 두고 디퓨저몰을 운영했는데 남자친구가 직장 문제로 통근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움직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인천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떠나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결국 한 사람이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일하는 충북 음성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 물류단지 근처에서 친정 외삼촌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거기서 계약직으로 야간 분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디퓨저 사업은 완전히 폐업하고 단골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아쉬워하는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좀 찡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제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무척 걱정을 하셨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은퇴 생활하시면서 늘 저를 챙기시는 분이라서 외지에서 혼자 사는 걸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혜진아, 거기 너무 외진데 아니야? 네가 혼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 수 있겠어? 거기다가 하던 사업까지 접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나 혼자 살아본 적이 있잖아. 인천에서도 혼자서 창고 관리하고 일하면서 잘 지냈는데 뭐. 그리고 외삼촌 회사 근처라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더 마음 편할지도 몰라. 그래도 인천은 가까워서 엄마가 언제든 갈 수 있었지만 음성은 너무 멀잖아. 그리고 거기서 무슨 계약직까지 한다면서. 허리도 나쁜 애가 그거 괜찮겠어? 계약직이 뭐 어때서? 잠깐 하는 건데 몸 쓰는 일도 아니고 그냥 야간에 물건 분류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계속 걱정했지만 제가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 결국 따라와 주셨어요. 짐 정리 다 끝내고 인천을 떠나 충북 음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외삼촌 회사 일도 생각보단 할만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랑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물류창고 근처에서 오피스텔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전셋집 얻기로 하고 일단 그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며칠 뒤에는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님도 처음 뵀는데 어머님은 지금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혼자서 아들 키우며 생활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상견례 분위기도 꽤 좋았습니다. 아이고 혜진이 보니까 손이 참 야무지다. 이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까 내 마음이 놓이네. 우리 아들이 진짜 복 터졌지 뭐. 요즘 이런 아가씨가 어디 흔하냐고.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할게요. 아유 부족하긴 무슨. 아들 말 들어보니까 혼자 사업도 잘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살았다며. 앞으로 내가 아주 편하게 좀 살겠네. 우리 혜진이가 있어서. 사업은 이제 접었어요. 어머님, 여기 내려와서 외삼촌 회사에서 일 시작했어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해서 어머니 걱정 안 끼치게 잘할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밝고 화통한 성격이었고 처음부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시작됐죠.
남자친구도 저를 위해 여러모로 신경 써줬고 제가 많이 포기하고 내려온 걸 알아서인지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큰 결심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씩 들긴 했지만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넘어갔어요. 그렇게 음성에서의 새 생활에 적응하며 지낸 지 몇 달, 어느 날 남자친구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좋은 일인데다 남자친구도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허리 통증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둘 사이에도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상황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월급이 실수령으로만 150만 원 넘게 올랐다면서 웃으며 자랑하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엔 같이 기뻐했죠. 근데 그때쯤부터 저는 몸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물류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디스크 탈출이라고 하더군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어쩌면 수술까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있어. 허리 삐끗해서 왔는데 의사가 수술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네. 수술 얘기 들으니까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더라.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 그런 거야. 혼자 먼 데 가서 고생하더니 결국 이럴 줄 알았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왔어? 아니, 아직 몰라. 말 안 했어. 걔 요즘 바쁘기도 하고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했어.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무슨 소리야? 너 혼자 있는 거 엄마가 불안해서 못 놔둬. 지금이라도 서울 올라와. 힘들면 엄마가 바로 내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엄마랑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복잡했어요. 당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쪽 상황은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는 완전 반대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 얘기만 신나서 늘어놓더라고요. 뭐, 수술? 그렇게 심각해? 아이, 근데 미안해. 이번 주말은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다음 주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릴 수 있겠어? 일단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어머님한테? 아니야, 괜찮아. 일 바쁜 거야 내가 알지. 급한 일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일이나 잘 끝내고 조심히 다녀.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착잡해지더라고요. 사실 병문안 오기 어렵다는 게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승진하면서 계약이 많이 들어 주 7일 내내 스케줄이 꽉 찬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막상 제가 힘든 상황에서 혼자 있다 보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그때 처음으로 어쩌면 제가 이 관계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들었어요. 서울에서 안정적인 친정과 가까운 인천 생활, 그리고 사업까지 전부 내려놓고 온 건 저였으니까요.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니까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병실에서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불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예상도 못했던 방문이라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표정이 처음 볼 때처럼 그렇게 다정하진 않더라고요. 병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을 꺼내셨어요. 혜진아, 너 여기 병실이 왜 이렇게 후졌니? 침대 매트리스는 낡아서 푹신하지도 않고 흔들리는 것 같고 요즘 병원들이 다 이렇게 엉망이니? 돈 없어서 그런데 들어온 건 아니지? 아니 어머님, 그냥 급하게 들어온 거라서 3인실 잡은 건데요. 매트리스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움직이지 못해서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어쨌든 난 이렇게 낡은 병실일 줄은 몰랐다. 근데 혜진아, 너도 우리 아들 월급 오른 거 알지? 근데 너네 집에서는 생활비나 용돈 같은 얘기는 왜 전혀 없는 거야? 아들 키우면서 내가 그 정도도 못 받냐? 네, 생활비요? 어머님, 저희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그리고 제 병원비도 지금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 생활비 같은 건 아직 생각을 못 했어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왜 생활비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친절하고 좋은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모습에 조금 놀랐죠. 어머님은 계속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면서 다그치듯이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너 진짜 생각 이상으로 독하다. 결혼이 꽃인데 돈 관리를 그렇게 꽉 쥐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뭐가 되니? 우리 아들이 지금 회사에서 승진해서 잘 나가는데 네가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전이고 제가 지금 계약직이라서 제 수입도 없거든요. 지금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결혼하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라 뭔가 결정하긴 힘들어요. 아니 결혼 전이어도 할 건 해야지. 남자가 돈 벌면 당연히 부모한테 좀 챙겨주는 게 상식 아니니? 내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네가 그렇게 이기적인 애인 줄 몰랐다. 내가 이 얘기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애랑 결혼해도 되겠냐고 내 확실히 물어봐야겠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전 지금 당장 그럴 여력이 없다고요. 결혼하면 그때같이 의논하면 좋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냥 병실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뒤로 저는 병상에 혼자 누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몸도 아픈데 심리적으로까지 너무 힘들어졌죠.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돈 얘기를 꺼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다고 들었을 때부터 조금씩 태도가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병원까지 와서 생활비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입원한 병원비조차 지금 전부 제 돈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서울에서 걱정만 하시고 남자친구는 출장 때문에 바빠서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었죠.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했던 말, 아들한테 전부 얘기하겠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몸이 더 아파서 움직이기도 어려웠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 비밀번호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걸 봤다는 경비실 연락이었죠. 순간 예비 시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는데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시작되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며칠 동안은 몸을 거의 못 움직였어요.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서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잠깐 잠이 들었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깼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라서 너무 놀랐죠. 겨우 일어나서 거실 쪽을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이미 들어와 계신 겁니다. 남자친구가 알려줬던 현관 비밀번호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을 들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갑 속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몸이 굳어졌죠. 그 지갑은 친정엄마가 내려와서 절 돌보며 사용하던 지갑이었거든요. 엄마 카드랑 제 카드가 섞여 있었고 현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지갑이었구나. 그냥 카드 하나만 쓸게. 너 아프다니까
내 대신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그거 제 지갑이 아니고요. 카드도 제 명의가 아니라서 쓰시면 안 되는데요. 얘는 뭘 그렇게 따져. 곧 결혼하면 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들 키우면서 못 받은 용돈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도 지금 몸도 안 좋잖아. 내가 대신 쓰고 돌려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건 제 게 아니라 엄마 지갑이에요. 카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님은 듣는 척도 안 하시고 그저 웃으면서 카드 2장을 꺼내 그대로 지갑을 손에 든 채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그걸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몸도 아픈 상태에서 당황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그제야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계속 출장 다니면서 바쁜 사람이라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피곤하다며 말도 짧게 하고 끊기 일쑤였죠.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졌어요. 친정엄마 지갑에서 가져간 카드로 어머님이 뭘 할지 혹시나 문제가 생길지 걱정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져 있었죠. 서울 강동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290만 원 결제, 신사동 쇼핑몰에서 구두와 가방으로 100만 원 가까운 결제, 계속해서 찍혀있는 품목들을 보니까 여성 정장, 명품 화장품, 구두, 핸드백, 딱 봐도 누가 봐도 선자리 준비용이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도 확인해봤는지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 그 카드 내가 카드사에 전화해서 바로 정지 걸면 돼. 엄마 신분증이랑 매장 사용 내역도 확인해서.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까 사돈한테 전화 왔어. 자기가 쓴 거 맞다더라. 그냥 예단 개념으로 미리 썼대. 예단? 카드 긁은 게 예단이에요? 사돈 처녀가 이번에 선자리가 잡혔는데 그거 나갈 옷 샀다는 거야. 나중에 너 결혼식 날도 그 옷 입고 온다더라. 아니 엄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 카드 써도 된다고 한 적도 없고 예단이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 뭘 그런 식으로 만들어 정리해? 그래도 뭐 예단이라는 게 원래 하는 거기도 하고 결혼 앞두고 자잘하게 부딪히는 건 지나가는 거잖아. 너도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굳이 이런 일로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번 한 번은 넘어가자.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그 집 딸 선자리에 입을 옷이랑 바를 화장품을 우리 엄마 카드로 긁었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그걸 예단이라며 당당하게 썼고요. 말이 좋아 예단이지 남의 돈으로 자기 딸 꾸미는 게 예단이 될 수 있나요?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뒤집혔어요. 무슨 가족이 되기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선을 넘나 싶더라고요. 몸은 아직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진짜 어질어질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가 또 연락도 없이 자취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카드를 들고 오셨는데 솔직히 얼굴만 봐도 등골이 서늘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가져간 카드를 내려놓고는 저를 보면서 툭 던지듯 말하셨어요. 혜진아, 내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 혼수 다시 봐야겠더라.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하고 월급도 올랐으니까 그만큼 니네 집에서 혼수 더 해오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아까 카드 쓰는 거 갖고 그렇게 유난 떨길래 내 생각 좀 해봤어. 네, 혼수요?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어머님, 왜 혼수 얘기를 꺼내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월급이 올랐지 않니? 그러면 너희 집에서 거기에 맞춰서 더 해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잘못됐어?
우리 아들 체면 생각해서라도 혼수 다시 봐야 돼. 그 정도는 너희 집에서 당연히 맞춰줘야지. 어머님, 저 지금 몸도 안 좋고요. 솔직히 그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끊고 마치 저희 집에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요구를 계속했어요. 처음에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때 혼수는 3천만 원 선에서 딱 합의가 끝난 상태였는데 갑자기 5천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요구였어요. 게다가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들이 잘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날부터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들어갔어요. 창고에 남아있던 짐과 주방기구, 침구류까지 모두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짐 정리를 거의 마치고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들어온 거였어요. 반가운 마음보다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궁금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순간 들려온 전화 내용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걔 그렇게 똑똑한 척해도 진짜 사람 보는 눈 없어. 엄마가 혼수 얘기하면 군소리 안 하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조금 튕기네. 하긴 뭐 어차피 걔네 집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 정도는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혼수는 최대한 더 받아내야지. 걱정하지 마. 혜진이 아직도 내가 출장 가서 바쁜 줄 알아. 카드는 아직 안 줬지. 내일 누나랑 쇼핑 한번 더 다녀와. 그리고 좀만 더 밀어붙이면 곧 포기하고 혼수 더 맞출 거야. 순간 숨이 막혀서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남자친구 입에서 너무 당연하듯이 흘러나오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카드를 다시 가져갔다는 것도 그때 확실히 들었죠. 전화 내용이 끝나고 남자친구가 잠시 밖에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떨면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진짜 이 결혼 못하겠어. 나 진짜 너무 잘못된 사람을 믿고 있었나 봐. 다 거짓말이었어. 그 집 식구들 다 한통속이었어. 뭐? 혜진아,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거기 무슨 일 생긴 거야? 엄마 지갑 가져간 것도 전부 계획된 거였어. 남자친구까지 다 알고 있었어. 엄마, 나 정말 억울해. 이거 아주 미친 사람들이네. 혜진아, 엄마가 갈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너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문부터 잠궈. 화장실에서 남자친구가 하는 통화를 듣고 난 뒤로는 더 이상 미련도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미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등을 돌렸고 이제는 움직일 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친정엄마가 내려오셨어요. 엄마 얼굴 보자마자 말없이 눈물이 나긴 했지만 이제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제 방부터 둘러보고 바로 짐부터 싸자고 하셨습니다. 혜진아, 짐 다 쌌니? 너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가 지금 바로 너 데리러 온 거야. 그 카드 엄마가 직접 신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거의 다 쌌어.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이게 마지막일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잘못 믿었는지 모르겠어. 너는 잘못 없어. 그 인간들이 제대로 선을 넘은 거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걔네 경찰서에서 만나게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엄마 말만 듣고 움직여. 알았지? 엄마는 바로 전화기를 들어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도 전화를 걸어 사건을 접수했어요. 경찰이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고 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억울해서 속상했던 마음이 이제는 냉정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감정적 분노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없었고 오직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카드 사용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내용이었죠. 엄마랑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갔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너무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타난 걸 보고도 놀라거나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혼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는 혼수 금액을 기존보다 2억이나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형사님, 며느리 혼수는 당연히 아들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이제 700 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혼수도 그 정도는 더 해야지. 이게 무슨 큰 요구인가요?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지금 혼수 얘기하시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 카드 왜 남의 카드로 결제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남의 카드예요. 어차피 가족 될 사람 카드로 가족 결제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리고 전 지금 혼수 문제로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더 냉정해졌어요.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도 완전히 끊어졌죠. 혜진아, 너 이왕 여기 온 김에 혼수 문제 확실히 좀 하고 가자. 우리 아들이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꽤 올랐거든.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았으니까 너희 집에서 혼수는 최소 2억 정도는 더 해오는 게 맞지 않겠니? 솔직히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어머님, 여기 경찰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왜 모였는지 모르세요? 아이, 난 그냥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긴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그 순간 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리 준비해둔 명함을 가방에서 꺼내서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걸 본 예비 신우가 명함을 확인하더니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온라인 쇼핑몰 그 유명한 디퓨저몰 아니에요? 여기 매출 엄청나다고 유명하던데 이거 혜진 씨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이에요. 지금은 잠시 중단했지만 제가 벌던 수익이 대략 어머님 아드님 월급의 2배 정도 됩니다. 그쪽 기준으로 하면 제가 받아야 되는 예물은 최소한 4억 정도는 되어야겠네요. 그럼 어머님, 저한테 4억짜리 예물 준비하실 수 있나요? 뭐? 4억? 아니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애였어? 난 그 정도인 줄 몰랐지. 진작 알았으면 더 많이 뜯어냈겠죠. 하지만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쪽에서 제 수준을 그렇게 강조하셨으니까 저도 제 수준에 맞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혼수 가지고 거래하는 집안이라면 전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가 말을 끝내자 조사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듯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고 예비 신우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기만 하더군요. 조사실에 같이 앉아있던 형사도 제 말을 듣고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더 이상 혼수 얘기 따위는 꺼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남자친구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면서 저를 붙잡더니 믿기 힘든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혜진아, 잠깐만 들어봐. 나 진짜 몰랐어.
이거 전부 엄마랑 누나가 알아서 한 거야.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너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 정말 끝까지 그렇게 나올래?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볼래? 이 목소리 보면 너잖아. 말한 거 기억 안 나? 그게, 그러니까. 그건 오해야. 내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하도 그래서 맞장구 친 거지. 난 진짜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 제가 준비해온 녹취 파일을 조사실에서 모두 틀자 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녹취 내용에는 혼수 조정 계획부터 카드 사용 지시까지 명확하게 들어있었고 변명할 여지조차 남지 않게 된 거죠. 경찰이 녹음을 듣고 나서 세 사람에게 혐의 사실을 다시 확인했고 도난과 사기 혐의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긴 꿈 같기도 하고 그냥 나쁜 기억 하나가 된 것 같기도 했죠. 엄마랑 함께 차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더는 분노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내 한계였고 잘못된 관계를 내가 더 일찍 끊지 못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짐을 다 챙기고 경찰서를 나가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따라 나오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는 울먹이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애쓰더라고요. 더 이상 그 집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엄마랑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혜진아, 너 충분히 잘했어. 사실 처음부터 네가 훨씬 아까운 결혼이었어. 이번 일 겪으면서 네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엄마가 다 고맙다.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부턴 나한테 제대로 맞는 사람 내가 골라볼게. 더는 실수 안 할 거야.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은 그냥 조용히 쉬었어요. 다시 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곧 익숙한 일상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온라인 디퓨저몰을 다시 열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재개하자마자 주문이 점점 늘고 있어요. 손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방어주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건은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보상하기로 합의됐고 형사적으로도 약식 기소가 결정됐어요. 남자친구는 회사에도 이번 일이 알려져서 계약 해지 수순을 밟는다고 들었어요. 그쪽 사정은 더 이상 제 관심 밖의 일이었고 전더는 궁금하지도 않았죠. 이제 정말 끝이 났어요. 길고 복잡했던 일들은 뒤로 밀어놓고 이제 제 삶을 차분히 다시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건 무조건 참고 맞추기만 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걸 확실히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요. 이제부터는 정말 저한테 맞는 사람, 제 수준에 어울리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려고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또 무리해서 맞추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걸 스스로에게도 확실히 인정해주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저처럼 어리석게 참고 살지 마시고 꼭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꼴값 떠는 꼴을 보게 되는 날도 있더군요. 입에서 절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으면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호구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딱 한 번쯤은 설득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순응하고 넘어갔죠. 왜냐고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사람들 눈치 보며 스트레스 쌓고 사는데 집에 와서까지 그걸 또 겪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적당히 맞춰주며 사는 게 편했죠. 근데 말입니다. 이번에 남편한테 당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군요. 이게 내가 너무 다 받아주니까 저 인간이 뭐든 해도 괜찮다고 여긴 거 아닌가 싶었어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괜히 생긴 말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물러터져도 안 된다는 걸 그제야 좀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32이고 이름 좀 생소한 중견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연봉도 그럭저럭 괜찮고 일도 제법 잘 맞아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요, 커리어 시작할 땐 이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쁠 줄은 몰랐거든요.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살아남는 쪽을 택하며 살아온 것 같았어요. 대학 들어가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입학했다고 좋아하며 웃으시던 모습이 며칠도 안 돼서 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떠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 중 누구도요. 신입생 시절엔 뭘 하면서 살았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앞길은 깜깜했고 울고 또 울었죠.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로 저희 둘을 먹여 살린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에 간병까지 하시며 손 하나 놀릴 틈도 없이 일만 하셨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랑 동생이 지금처럼 제 목 사면서 살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마한테는 할 수 있는 한 감사 표시를 하려고 해요. 마음으로도 물질적으로도요. 물론 철없던 시절엔 창피했어요. 엄마가 남의 대소변 갈아주고 일한다는 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보다 더한 일도 많은데 그땐 그게 세상 부끄러운 줄 알았던 거죠. 동생은 아예 친구들이 알까봐 집이랑 반대 방향 학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걸 생각하면 저희 둘 다 한심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술 한잔 하면서 그때 일 꺼내면 웃음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엄마도 우리 마음을 어림짐작은 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32 먹고 회사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셨어요. 항상 우리 앞에선 웃는 얼굴로 계셨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프기도 했죠. 너희들이 어디 가서 밥 굶지 않는 게 이 엄마 소원이야. 너희 아빠하고도 자주 얘기했거든. 우리가 굶더라도 너희는 굶기면 안 되지 않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랑 아빠도 굶으면 안 되지. 그럼 나도 속상해. 아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컸네. 그래도 부모라는 게 그래. 주희야, 자식에게 뭐든 주고 싶은 게 부모지. 누군가에겐 그냥 흘릴 수 있는 말이겠죠. 끼니 한번 굶는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람들, 저는 여태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요, 저한테는 그 말이 달랐습니다. 엄마가 툭 던지듯 하신 그 말 한마디가 그 흔한 수백 마디 위로보다 훨씬 더 든든했어요. 마치 엄마라는 기둥이 제가 어딜 가든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여동생은 올해 29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리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지금도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대신 동생이 엄마 대신 온갖 살림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 저한텐 참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죠. 매일 같이 눈에 밟히는 엄마지만 현실이란 게 발목을 잡다 보니 마음처럼 잘 못 챙겨드린 것도 사실이라 그게 늘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자매는 어릴 때부터 서로 맞춰가며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가끔 다투고 나서도
한숨 돌리면 또 웃고 떠들며 지냈습니다. 엄마랑 여동생, 이 둘은 제 삶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 삶에 마음의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올해 34이고 IT 계열 기획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잘 맞아서 지금은 결혼해 같이 살고 있고요. 일을 시작한 시점은 아무래도 남자라 좀 늦긴 했지만 연봉은 크게 차이도 안 났고 그래서 저희는 맞벌이로 나란히 걸어온 사이입니다.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엔 사랑 어쩌고 하다가 시간 지나면 친구처럼 되는 거라던데 저희도 딱 그랬습니다. 처음엔 일하면서 부대끼는 일도 많았지만 서로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온 사이라 그런지 말 그대로 동료 같은 느낌이 컸죠. 신뢰란 단어를 꺼내기에도 딱 맞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늘 자랑거리였어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 벌어 둘이 쓰면서 알뜰하게 살림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잠깐 한숨 돌리며 생각에 잠겼는데 엄마 환갑이 코앞이란 걸 문득 깨달았어요. 시댁은 시부모님 2분뿐이고 친정도 엄마랑 여동생 2, 양가 부모님 모두 크게 아프신 데 없고 특히 시부모님은 잔병치레도 별로 없을 정도로 건강하셔서 이번엔 2분 다 함께 환갑을 기념할 수 있는 뭔가를 재미나게 준비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죠. 시어머니는 또 정이 많은 분이셔서 저를 볼 때마다 꼭 뭐라도 챙겨주시곤 했거든요. 얘 주희야, 이것도 들고 가서 먹어. 이번에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졌지 뭐니. 어머님 힘드신데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저번에도 맛있는 거 만들었다고 저희한테 반찬 잔뜩 안겨주시고 또 뭘 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같니? 사람은 제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법이야. 나랑 우리 집 양반을 봐. 얼마나 건강하냐? 그게 다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 어서 들고 가. 정말 괜찮은데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다 갚아요? 저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아이 돈은 무슨 돈 이야기야. 그냥 너희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뭘 돌려줄 생각 안 해도 괜찮아. 뭘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20살의 아빠를 여의고 나서 이렇게 자상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오히려 그게 낯설더라고요. 시댁이 이렇게까지 편할 수도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지 결혼 생활도 무던하게 흘러갔습니다. 크게 싸우거나 소리치며 다툰 적도 없었고요. 물론 살다 보면 마찰이 없을 수는 없죠. 가끔 부부싸움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벌이로 바쁘게 살다 보니 생기는 그날그날의 소소한 충돌이었지 길게 갈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유,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우리 명숙이가 정말 배우자 복 하나는 타고났어. 아니에요, 어머님. 빈말이라도 너무 감사하네요. 저 어머님 때문에 늘 이 사람이랑 작게 다투도 어머님 보고 넘어간다 하면서 넘어간다니까요. 뭐? 얘가 진짜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니? 이러니 내가 딸 같은 며느리라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지. 안 그래요, 여보? 아무렴 우리 명석이가 이름을 아주 잘 지었지. 아주 명석하게 지 아내를 이렇게 똘똘하고 예쁜 애를 데려왔잖아. 명절 때마다 손이 부을 정도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싸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친정에도 가져다 주라며 따로 포장해서 챙겨주신 날도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했다고 부르셔서 떡국떡에 갈비까지 먹으러 오라고 하셨다가도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었죠. 늘 한 보따리씩 챙겨주시던 그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절대 뭘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너희
애는 언제 가지려고 그래? 벌써 결혼한 지도 1년은 된 것 같은데. 저희 아직 조금 더 벌고 난 뒤에 가지려고요. 요즘 애 하나 키우기 너무 힘들게 많잖아요. 그래. 근데 너희들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네 말이 맞다. 괜히 사람들 따라서 뭐든 할 필요는 없어. 너희가 준비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때 아이 가지는 것도 좋지. 근데 말이야, 이건 가져가서 너 먹어라. 내가 유명하다는 곳에서 보약 좀 지어왔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이 흔하진 않을 겁니다. 요즘 세상 기준으로 봐도 저랑 남편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항상 시대에 맞춰가는 게 옳다며 저희 부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시아버지는 항상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님 몰래 챙긴다며 몸에 좋은 걸 슬그머니 건네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시부모님과는 크게 문제없이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잘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정작 문제는 다른 데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은 시댁이 아니라 남편 쪽에서부터 천천히 생기더군요. 이번에도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여보. 아무리 우리 엄마가 혼자라지만 20만 원 차이는 너무 크지 않아? 너 그 소리야? 내가 저번에도 설명했잖아. 여보 잘 봐.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각자 25만 원씩 해서 50만 원. 근데 장모님은 장모님 혼자 계시잖아. 솔직히 그러면 25만 원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그래도 시댁은 50만 원으로 생활비하고 공과금도 낼 수 있지만 솔직히 30만 원이면 엄마 보험비에 공과금만 내도 빠듯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엄만 계속 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누가 들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디 일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장모님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다니시는 건 솔직히 장모님 능력이 좋은 거고 우리 집이야 애초에 엄만 전업주부였으니까.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제발 이번으로 끝내자. 더 하면 나 진짜로 화낼 거야. 맞벌이를 하다 보면 용돈 문제로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그 문제가 더 예민하게 튀어나왔어요. 남편이 자꾸 양가 부모님 용돈의 차이를 두자고 하니까 가끔은 마음이 툭 내려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엄마가 혼자라도 부모는 부모니까 똑같이 챙겨드리자며 설득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절대 제 얘기에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 어렵게 30만 원으로 정리한 게 지금 상황이죠. 솔직히 그조차도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몰라 그 뒤로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명절만 되면 문득문득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오더군요. 당연히 서운했어요. 억울하단 생각도 안 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아빠 없이 몇십 년을 저희 자매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인데 그렇게 단칼에 혼자 사시니까 30이면 충분하다고 잘라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억지로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살았습니다. 30만 원으로 조정한 것도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며 넘겼죠. 애써 저 스스로를 달래가면서요. 그렇게 꾹꾹 눌러가며 속에 쌓였던 서운함을 외면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어머니랑 외식을 나갔다가 주민등록증을 볼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 문득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생년이 저희 엄마랑 같은 해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님, 어머님이랑 저희 엄마가 태어난 해가 같으시네요. 어머 그러니 사돈이랑 태어난 해가 같다니 이것도 운명이다 얘. 그러니까요.
저 방금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환갑에 해드리려고 준비하던 걸 시부모님까지 함께 챙기면 어떨까 싶더군요. 물론 제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일 소중한 존재고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많이 아껴주셨던 분들이었기에 당연히 그 정성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세 분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저 역시 마음이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세상에 왜 말 안 해줬어?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아, 그랬어? 몰랐네. 평생 생일이나 챙겨봤지. 나이 생각은 잘 안 하니까. 얼마 뒤에 환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환갑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부모님들한테 멋진 선물 하나 챙겨드리는 건 어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멋진 걸로. 평생 기억해? 그나저나 선물? 무슨 선물? 뭐 생각해둔 거라도 있어? 뭐 생각해둔 건 없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 특히나 우리 아이 요즘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그러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뭐 해외여행 이런 거라도 보내드리자고? 꼭 해외여행만 있는 건 아니고 크루즈 여행이나 아니면 당신 말처럼 동남아 쪽으로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들만 오붓하게 풀 패키지로 보내드려도 상관없고. 크루즈? 동남아? 그거 너무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풀 패키지면 어디까지? 예산은 어떻게 잡으려고?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모으면 되지. 뭘 사서 고민하고 있어? 3년이면 어차피 돈 모으기엔 충분하잖아. 그냥 너무 큰 지출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싫다는 건 아니고. 당신 정말 아낄 걸 아껴야지. 요즘 환갑은 환갑도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한참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한 나이에 환갑 선물로 최고일걸? 한참 망설이던 남편도 제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할 건 예산으로 얼마를 모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 뭐 부모님도 나이 드시니까 여행 한번 가보셔야지. 그래서 얼마씩 모을래? 50만 원은 너무 크지? 아무래도 그렇지. 그럼 여보, 우리 둘이서 합쳐서 매달 40만 원씩은 어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모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당신이랑 나랑 20만 원씩 해서 총 40만 원. 맞지?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달 40만 원씩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만 꼬박 모으면 항공료며 숙박비며 전부 해결이 될 거라 계산했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의 엄마까지 세 분이 함께 가면 엄마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았고요. 마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렇다고 엄마 환갑 선물이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얹어 준비해 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동생하고 살짝 상의해서 따로 20만 원짜리 적금을 또 하나 더 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그동안 제대로 용돈 한번 넉넉히 드린 기억이 없더라고요. 시댁 쪽에는 매번 빠짐없이 챙겨드리면서도 친정엄마한테는 늘 빠듯하게 건넸던 몇 년이 괜히 마음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단둘이 조용히 약속을 했던 거죠. 언니, 이번에 우리 엄마한테 진짜 후하게 챙겨주자. 그래,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따로 준비하려고. 엄마 용돈 문제로 또 얘기 나올까봐. 형부도 진짜 너무한다니까. 그냥 양가에 똑같이 주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결혼 복잡해서 난 안 하고 싶다니까. 동생이 가끔 투덜거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괜히 웃음도 나왔고요. 이제는 엄마도 한 번쯤은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오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어느 땐 콧노래도 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반면 남편은 저처럼 큰 관심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게 부담되지 않느냐고 몇 번 물은 게 다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매번 웃으며 넘겼죠. 물론 걱정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짧지 않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도 그보다 더 컸던 건 이번만큼은 엄마에게 정말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뒤에 조용히 서 계시던 엄마. 그 엄마가 환갑이라는 이정표 앞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죠. 그 마음 때문이었는지 오히려 적금을 넣으면서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남편 말에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통장 잔액을 떠올리면 화도 금세 잊히더군요. 하지만 이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3년 뒤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한 여행이 어떤 식으로 뒤틀릴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3년 동안 모은 적금이 딱 3천만 원쯤 됐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아끼고 또 아껴가며 만든 돈이었고 그 돈으로 드디어 엄마와 시부모님을 한꺼번에 챙겨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뛸 정도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일정만 잘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여보, 이제 적금도 끝났는데 우리 여행 일정은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우리 엄마 생일이 더 뒤니까 우리 엄마 생일 근처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든 저러든 솔직히 상관없지. 당신이 생각하기에 편한 일정으로 해. 그럼 우리 여행하기 좋은 날씨일 것 같은 대로 정할까? 더우면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고생하시잖아. 아이고, 누구 와이프가 이렇게 똑부러져. 난 당신의 하자는 대로 할게. 어차피 내가 입만 대봤자 성에 차지도 않을 텐데 뭐.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모자란 환경은 아니었기에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은 한 번씩 가곤 하셨는데요. 사실 제 친정 엄마는 한 번도 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두 딸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에게 유럽 풀패키지 여행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죠. 제 의견을 들은 동생도 열정적이었어요. 언니, 이 일정 어때? 여기 도시 야경이 장난 아니라던데. 야, 너 엄마보다 네가 더 좋아하면 어떡해. 근데 진짜 야경 예쁘긴 하다. 도시 불빛이라 비가 오더라도 운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 패키지에서는 너무 걸어다니게 만드네. 여기는 패스할까? 여러 여행사의 패키지 일정을 프린트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며 웃는 동생을 보면서 엄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겠구나 싶은 마음에 여행은 가지도 않는 제가 더 긴장됐죠. 아무튼 그렇게 동생과의 열띤 토론 끝에 저희는 여행 계획을 거의 다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패키지 상품으로 결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여행 일정은 다 준비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처제도 나보다 더 열심히 알아보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했지. 어디로 할지는 다 결정된 거야? 당신이 웬일이야? 이런 일에 간섭하는 거 누구보다 싫어하면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나 역시 엄마 환갑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나도 조금은 일손 좀 도와야지. 견적이랑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서 조율해 볼게. 목 아프게 당신한테만 시킬 수 없지. 여행사 견적을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나서는 남편.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남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네 싶어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항상 이런 이벤트엔 소극적이던 남편이 한 번쯤 저 대신 앞장서는 모습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엄마가 갑자기 배를 붙잡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생겼어요.
급하게 검사를 받은 결과 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맹장 크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로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터졌다가는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크기가 크다 하길래 망설임 없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죠. 진짜 맹장이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다른 병이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때 이 순간만은 아찔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수술을 받은 엄마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회복이 조금 더뎠어요. 특히나 염증 수치가 잘 안 떨어져서 한 달 넘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해서 엄마가 무척 힘들어했죠. 그래도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지금부터 관리만 잘하면 여행에 지장 없을 거예요. 엄마가 아직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멀리 나가는 여행이라. 네, 보통은 3일, 늦어도 2주 안에는 다들 퇴원해서 잘 회복하시는데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염증 때문에 고생했던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염증 수치는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 여행은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한시름 놓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 확인을 위해 물어봤어요. 엄마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려고요. 그런데 여보, 여행사랑 얘기는 어떻게 됐어? 엄마 여행 가도 무리 없대. 예약은 미리 해놨지? 장모님 수술도 하셨는데 무리 아니야? 그냥 올해는 좀 쉬시게 하고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뭐? 아니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 하셨다니까? 그리고 생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 일정 빨리 다시 잡아야지.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도 그저 머쓱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러더니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들고 나오더군요. 흰 봉투 하나를 불쑥 제게 내밀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미안, 우리 부모님 먼저 이미 해외로 보내드렸어. 장모님은 병원 다니셨으니까 이번엔 그런 줄 알았지. 왜 그걸 당신이 정하는데? 왜?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아픈 몸으로 병원도 다니는 사람이 뭐하러 여행을 가? 30만 원 남았으니까 이걸로 홍삼이나 사드려. 나중에 또 모아서 보내드리면 되지. 남편의 말에 순간 귀에서 이명이 울렸죠. 3년을 꼬박 모은 그 돈을 엄마도 같이 갔어야 할 여행을 시부모님 해외여행에 다 쓰고 겨우 30만 원 남았다고. 아직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시모에게서 전화 한 통 걸려 오더군요. 어머님이라는 화면에 일단 화를 억누르고 전화를 받았죠. 어머 며느라기, 이번 여행 진짜 꿈만 같다. 내 인생에 유럽을 가게 될 줄이야. 너무 잘 다니고 있어. 기특하다. 고마워.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세요, 어머님? 아, 그건 아니고 아직 유럽 다 못 돌았지. 여기 있는 사람이 전화하는 방법 알려줘서 로밍, 뭐 이상한 걸로 전화하는 거다.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러고는 가족 단톡방에 호텔 조식 사진, 관광지 인증샷, 시부의 웃는 모습까지 잔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진 속 시부모님은 동생과 제가 계획표까지 뽑아서 확인했던 패키지 속에 그 코스를 고스란히 밟고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엄마에겐 차마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죠. 안 그래도 수술 후라 몸도 약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간 오히려 컨디션만 더 악화될까 싶어 걱정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동생밖에 없었어요.
맥주집에서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마시며 쓸쓸히 털어놓았죠. 당연히 제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분노했어요. 언니, 진짜 못 참겠다. 3년을 모은 돈인데 그걸 시부모님만 해외여행 보내드리는데 다 썼다고? 그리고 나한텐 봉투 하나 내밀더니 고작 30만 원 남았다고? 이걸로 엄마 한약이나 지어 먹으면 어떠냐 그러더라. 나도 머리가 하얘져. 이거 진짜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거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부부 사이에는 고소도 힘들어. 당장에 이혼이라도 하면 모를까. 그럼 이혼해. 뭘 망설이는데. 지금 그렇게 당하고 같이 등맞대고 살고 싶어? 그러다 엄마 쓰러지시면 너 그때 어떡하려고. 지금은 좀 참아야지. 어쩌겠어. 솔직히 당장 떠오르는 수도 없고 손 쓸 방법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죠. 그렇게 며칠이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저는 뜻밖의 행운을 만났습니다. 제 기도에 정말 신이 봐주신 걸까요? 그날은 갑자기 오전부터 카페인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치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더니 잠깐 밖에 커피를 좀 사오겠다고 급하게 지갑만 들고 나가더군요. 그런 남편의 자리에는 전원이 켜진 노트북이 있었죠. 이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물건에 일절 손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켜진 모니터에 화면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곤 발견하게 된 거죠. 엄청난 제 복수의 떡밥을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건 바로 남편이 어떤 한 여자로 보이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 또 만나? 자기가 이번에 나 여행 보내준다며 만나서 얘기 좀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 여행에 자기 보내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마누라 따돌리기가 쉽지 않네. 쉬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아쉽다. 아니야, 나 자기 부모님이랑 엄청 잘 놀 수 있어. 어차피 다녀와서 이혼할 거 아니었어? 에이, 바로는 못하고 나도 밖에서 입장이란 게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고. 대화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핑 돌았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자 이름에 프로필 사진까지 화려한 여성이 있었으니 오해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얼른 정신을 가다듬고 대화 내용 캡처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여행사 예약 내역에다가 아주 어이없게 통장 내역까지 주고받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일단 모조리 캡처해서 증거로 남겼어요. 둘이서 아주 이번에 얼마나 들떴는지 저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적금 통장 해지 날짜까지 서로 맞춰서 디데이를 남겨두었더라고요. 요즘 세간의 화제라는 멀티 프로필인지 뭔지를 해놓고 말이죠. 저는 하나하나 다 뒤져서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급히 서둘렀죠. 동생에게도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자 동생은 이를 악물었어요. 감히 뒤에서 호박 실을까? 이제 진짜 끝장이네. 어떻게 하면 돼?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우리 시부모님 돌아오시는 날 맞춰서 다 까발리자. 그때 상간녀랑 같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증거도 남기고. 내가 진짜 친구한테 가서 화질 엄청 좋은 카메라도 들고 온다. 아니지? 날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네. 아무래도 사진도 찍고 보정도 하는 동생이라 저보다 사진엔 더 전문가였어요. 저희는 그날을 위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준비를 시작했죠. 적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엄마만 쏙 빼고 시부모님과 함께 자기 상간녀를 같이 여행 보냈는지 등등 말이에요. 그리고 결전의 시부모님이 귀국하는 날, 남편과 나눈 톡 내용대로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던 시부모님 옆에는 상간녀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어찌나 서로 사이가 좋은지 상간녀는 시모의 어깨에 살짝 기대서 웃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상간녀임을 확신했습니다.
남편 노트북 화면에서 보던 바로 그 여자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방긋 웃으며 상간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우리 새며느라기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놀다 왔는지 몰라. 애가 정말 알뜰살뜰 우리를 엄청 챙겨주지 뭐니. 엄마, 목소리 낮춰. 누가 들었다 큰일 나면 어떡하라고. 누가 듣는다고 그러니? 예,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다. 네가 이러는 게 오히려 관심 받기 딱 좋아. 제가 딸같이 좋다던 시모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제 속에 뭔가 똑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제 끝이구나. 3년 동안 그리도 꿈꾸던 환갑 선물, 지금까지의 부부 생활,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는 그 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죠.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그 여행을 송두리째 짓밟은 건 물론이고 거기에 다른 여자까지 데리고 다니다니. 이건 용서도 타협도 필요 없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줄 차례였죠.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 모두에게 말입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을 옆에 있던 동생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계획했던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죠. 먼저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던 얼굴, 가벼운 손짓, 어깨에 살짝 얹힌 팔, 동생이 아주 완벽한 각도로 모두 캐치해서 증거를 남겨주었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동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증거를 잡을 때는 현장을 덮치는 게 좋다고, 그게 아니면 영상을 남겨야 한다고 해서 계획한 일이었죠. 아주 서럽게가 쏟아지시네요. 누가 보면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여기 이 사람은 내 아는 사람. 이번에 부모님 여행 가시는데 마침 같이 가게 됐다고 우리 대신 부모님 돌봐주신 분이야. 그래, 반갑네요. 여기서 얼굴을 다 보고. 아, 그래서 입구부터 어깨에 기대서 며느라기 하시며 오신 거야?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순식간에 서로 멀어졌지만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죠. 게다가 제가 나서는 순간에도 동생은 멀리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자매의 철두철미 복수극이 시작이거든요. 그래도 우왕좌왕 무슨 소리냐, 당황하는 시댁 식구들 모습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도 묘하게 통쾌하고 좋았네요. 아무튼 그날 밤 남편이 어디냐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매우 바빴습니다. 왜냐고요? 빨리 동생과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기도 시간이 빠듯했거든요. 그냥 내일 바로 쳐들어가 버릴까? 이 인간들 시간 주면 증거 없애겠다고 난리지 않겠어? 아마도 100% 그러겠지. 도망갈 구멍은 없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우리가 찾은 증거 조금만 내밀어 보자. 어때? 한 3분의 1 정도? 딱 좋을 것 같은데. 동생이 이를 악물며 말했을 때 제 마음도 덩달아 같이 단단해졌어요. 절대 이 사람들 봐주지 않겠다. 이를 갈았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전날 밤의 계획대로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시부모님은 어제의 일을 모른 척하며 저희를 보고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셨지만 그런 행동에 속을 저희 자매가 아니었죠. 동생은 그런 시부모 앞에서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고 영상도 함께 보여줬어요. 어머 사돈처녀 이게 뭐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 찍은 건가? 네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여행같이 갔다 온 그 사람 대체 정체가 뭐예요? 절대 남편이랑 가벼운 사이 그런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도 명석이가 말했잖아. 그 사람 덕분에 그냥 우린 여행 편하게 즐기고 온 죄밖에 없다. 우연도 그런 우연이 다 있니? 같은 기간에 같은 곳으로 여행이라니 말이야. 어?
시부모님은 당연히 모르는 척 하더군요. 그래서 두 번째 증거인 음성까지 함께 들려줬죠. 왜 아주 새 며느라기 하면서 다정하게 부르던 그때 그 장면 말이에요. 자, 이제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이래도 발뺌할 생각이세요, 어머님? 솔직하게 털어놓으시죠, 아버님. 그게 말이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정말 우연히 같이 가게 된 사이라니까. 하도 얘가 살갑게 어머님 하고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저런 말이 나왔던 거야.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저랑 끝까지 가고 싶다.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죠. 뭐 누가 이기나. 시부모님을 이렇게 압박한 뒤 다시 집으로 가려던 그때 남편이 제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들었는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군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버럭 질렀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우리 부모님한테 이래? 내가 어제 말했잖아. 그냥 아는 사람이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새 며느라기 하면서 살갑게 지냈다고? 거기다 그 여자도 같이 내 돈으로 여행도 보내주고. 그건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 왜? 내가 증거도 없이 이렇게 나설까봐? 당신 정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람을 아주 호구로 보냐. 끝까지 일말의 양심이라도 믿어보겠다 생각한 내가 바보지. 이거나 받아. 이거 당신한테 주려고 온 거니까. 아이, 갑자기 사람 얼굴에 종이를 던지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잠깐, 상간녀 소송? 이게 뭔데? 왜? 상간녀 소송장 처음 봐? 아, 처음이긴 하지. 내가 당신한테 준 적 없으니까. 진짜 왜 이래? 이거 당신 진짜 오해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실수하는 거라고.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뭐 증거도 없이 사람 잡는 줄 알고? 법이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잘 아는데 멍청하게 내가 왜 그러겠어? 안 그래? 상간녀 소송장과 함께 남편은 제가 보여주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얼른 사진을 삭제할 것처럼 굴길래 말해줬습니다. 삭제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거 사본은 넘치고 넘치거든. 어때? 이제 감이 오냐? 어디 바람 피우고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당신 이거 내 노트북이잖아. 내 노트북 훔쳐봤어? 훔쳐보다니 당신이 나보라고 펼쳐놓고 커피 산다 쪼르르 나간 거 아니었고 진짜 웃긴다. 일낸 놈이 성낸다고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이거 진짜로 오해야. 오해라고. 그냥 친한 동생 오빠 사이라서. 와이프 바꾼다는 내용이 뻔히 있는데 뭐. 친한 동생 오빠. 믿을 걸 말해.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사실 저희 자매는 이미 이런 신랑이 없이도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저는 꼭 남편 면상을 앞에 두고 큰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따지러 왔고요. 저인 말이죠.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확인이 필요한 일엔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걸쳤죠. 이번에 유럽 패키지 여행 예약한 사람 아는데요. 저희 남편 이름이 명석입니다. 김명석. 아, 아내분이시라고요? 잠깐만요. 여기 예약하셨네요. 부부 두 분이랑 일행 한 분 포함해서 총 3인 맞으시죠? 혹시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급해서.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함부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저번에 듣기로는 부모님과 며느리가 함께 간다고 들었네요. 남편은 이런 통화 녹음 내역까지 모두 듣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죠. 옆에서 듣던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참나, 저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애까지 있는 유부녀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방이는 걸까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소송을 진행하면서였죠. 알고 보니 그 여자 유부녀에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웃음이 났죠. 어떻게 남편과 자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가정의 남자를 꼬실 생각을, 물론 제 남편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지만요. 덕분에 양쪽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그 바람에 상간녀는 눈치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남편에게 따지겠다 저희 신혼집까지 행차하셨고요. 시댁에서 지내란 제 말을 무시하고 같은 집에 각방을 쓰던 남편은 덕분에 제 눈치를 잔뜩 봤죠. 상간녀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저를 지나쳐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당신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당신이 내 인생 망쳤어. 여행은 왜 보내주겠다고 해서. 진정하고 일단 말로 대화하자. 어?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지금 상황에 말로 하게 생겼어? 나 지금 애랑 생리별하게 생겼어. 우리 남편이 나 상간녀 소송 당한 거 다 알았단 말이야. 이제 나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떻게? 그 난장판 속에서 남편은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게 감당 못할 사고는 치질 말았어야죠. 말이 제일 무섭다더니 저는 따로 말한 것도 없었는데 이미 남편은 회사에서 상간남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버린 짓 때문이었어요. 제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니 거기서 남편을 맞고소했던 겁니다. 남편은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저는 눈도 깜빡 안 했습니다. 굽힐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어요. 남의 인생 망치려던 두 인간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셈이었으니까요. 동생은 혹시나 싶어 걱정했지만 저는 딱히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질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법정에 제출한 여행사 예약 내역, 카톡,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보던 판사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인간들이었고요. 그런 인간한테 그래도 남편이라고 참고 살았던 제 세월이 아깝더군요. 상간녀는 법정에서 본인이 잘못한 거 없다며 가슴을 치며 난리를 피웠지만 제가 내민 증거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상간녀 남편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상간녀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돈도 좋지만 저는 법적으로라도 그 만행을 단죄할 수 있었다는 게 더 후련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 차례였거든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남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걸었습니다. 조건은 상간녀 소송에서 이기는 거였지만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와 동시에 이혼 소송도 함께 넣었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지 이젠 증명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끝낼 일만 남았던 거죠. 남편은 자기가 거기까지 당할 줄은 몰랐는지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는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상간녀 소송 때문에 잠깐 월세방을 구해 따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이제는 제 눈엔 그냥 책임 회피하려는 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사단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는 모든 걸 알게 되었고요. 저한테는 통하지 않자 남편은 친정으로 쫓아갔습니다. 엄마는 말도 없이 한참 남편을 노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뒤로 엄마는 소금까지 뿌려가며 남편을 내쫓으셨고 남편은 퇴퇴거리면서도 부부 사이라고 중얼거리다. 급기야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나오시니까 그제야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이 다시 들이댈 기미가 보여서 하루는 아예 경찰까지 불렀더니 그제야 완전히 발을 뺐더군요. 참 치졸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도 엄마는 저부터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 엄마 환갑을 엉망으로 만든 인간이니 용서가 될 리가 없었죠.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지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젠 시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자기 편 좀 들어달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사돈,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애들 다시 재결합하게 도와주시죠. 이 나이 먹고 애 이혼녀 딱지 붙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들 아직 손주도 없어요. 애가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이혼하면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애는 내 자식이 낳지 네 자식이나? 소리 듣는 건 그쪽 아들 사정이고 우리 애랑은 더 이상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단호한 엄마의 태도와 싸늘한 제 반응에 시부모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더군요. 그래요. 그게 맞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제 이름으로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바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저에게 물어야 했고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죠. 총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억울하다며 남편은 볼멘소리를 했지만 판사님은 전혀 흔들림 없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혼까지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잘 사는 일만 남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얌전하던 고양이가 부뚜막부터 오른다더니 이번엔 시부모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붙잡고는 자기 아들이 꽃뱀한테 당한 거라며 저랑 재결합 좀 도와달라고 하고 다녔더군요. 한바탕 소동이 날까 싶었는데 막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네에서 시부모가 욕을 먹고 다니는 꼴이었죠. 그 일 이후로 시댁 식구들 뒷담이 무성해졌고 전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군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소문이 퍼졌던 데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봐 아예 자른 모양이었어요. 모든 게 끝난 뒤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돈과 동생과 함께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저, 동생, 엄마 이렇게 셋이서 신나게 여행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배신하면 그 관계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전 남편도 전 시댁 식구들도 결국은 저처럼 느꼈겠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아무리 기어오르고 발버둥쳐도 절대 회복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겠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결국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피를 나눈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 마음 많은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